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198부 약속의 땅 홋카이도를 향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 겁니다. 1868년 11월 말엽쯤이었습니다. 센다이번이 항복함으로써 사실상 동북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죠. 이제 아이즈번까지 항복을 하면은 끝나는 건데 아이즈번 입장에서 이제 항복하는 거 말고는 남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보신 전쟁 시즌2가 끝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에노모토 다케야키. 그동안 좀 이제 애매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이 아저씨가 옛 막부 함대에다가 센다이번 함선들을 합류를 시켜가지고 세력을 정비한 후에 열번 동맹 측의 잔당들을 대거 합류를 시키게 됐다는 거죠. 여기 이제 합류한 사람들 다들 이제 처지가 딱한 사람들인데 어차피 신정부에 항복해봤자 좋은 걸 보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에노모토 함대에 최후의 희망을 걸고서 여기에 합류를 하게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에노모토는 5척의 군함과 5척의 수송선 그리고 무려 4,000명에 달하는 엄청난 인원을 싣고서 약속의 땅 홋카이도를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에너모토 함대에 합류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다들 처량하고 딱한 사람들인데 일단 아이즈 번주의 동생인 구나와 번주 옛날 마프 시절에는 잘 나왔겠죠.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이즈 번주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역적 2호로 찍힌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역적 1호가 형이고 2호는 동생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신정부 입장에서는 아이즈번이 항복했으니까 사실상 제거 대상 1호에 해당됐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합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형인 카타모리가 옥체는 보존을 했어요. 그렇긴 했는데 번이 완전히 아작이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처참한 꼴을 당하느니 차라리 나는 에노모토 함대에 합류를 해가지고 좀 훗날을 도모해보겠다. 그런 심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이제 친마쿠파 성향의 사람들이 여기에 합류를 하게 되는데요. 또 이제 누가 여기에 합류를 하게 되냐면은 여기저기서 이제 영지를 잃어버렸던 사람들 원래 이제 친마쿠파 번주였거나 혹은 옛날 이제 마쿠의 가로들 중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다 영지가 몰락해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도 여기 이제 합류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반가운 친구들 오토리 게이스케가 이끄는 옛 막부 육군 전습대 지금 그 패잔병 잔당들이 아이즈번에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센다이번으로 도망쳐 왔는데 센다이번이 항복을 하니까 다시 또 이제 에노모토 함대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신정부 인사들한테는 악명 높은 신선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이즈번에서 도망쳐가지고 센다이번 항복하니까 다시 또 에노모토 함대 둘 다 처리하게 됐죠. 그래서 막부 전습대 같은 경우는 오토리가 이끌고 있었고 신선조는 히지카타가 이끌고 있고 그리고 사이토는 아이즈번에 남아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일단 본인 이제 전쟁은 여기서 이제 끝이 나게 되죠. 그리고 먼 훗날에 사이토 하지면은 서남 전쟁 때 얄궂게도 이제 신정부 측에 경시청 발도대로 참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공훈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창의대, 유격대, 기타 등등 이 잡다한 떨거지들 여기저기서 패배하고 깨져가지고 도망쳐서 흘러 온 이런 이제 나머지 잔당들 결국 이런 온갖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한데 모여가지고 에노모토 함선에 탑승을 하게 돼요. 흡사 노아의 방주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해요. 물론 에노모토 함대의 핵심 전력은 당연히 이런 잡병들이 아니죠. 진짜 핵심 전력은 옛 막부 함대의 해군 전력입니다. 특히 당대 일본 최강의 함선이라고 평가받았던 카이오마루를 포함해서 이 막강한 함선들이 에노모토 함대의 주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주력 부대를 놓고 보면은 신정부 입장에서도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상대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나머지 신선조, 전습대, 창의대, 잡병들이긴 한데 현재 상황이 패잔병들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얘들도 완전히 무시는 하기 힘든 게 나름 이제 산전 수전 다 겪은 그래도 베테랑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만 지금 전력이 고갈돼가지고 한 줌밖에 안 되는 패잔병 신세가 됐을 뿐이죠. 자, 그리고 흥미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쥘 브류네를 비롯한 소수의 프랑스 장교단도
막부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 막부하고의 커넥션이 많았던 게 또 프랑스 쪽이었잖아요. 그래서 에노모토 함대에 합류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게 프랑스 본국의 방침이 아니라 개인적인 개인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엄연히 본국에서는 프랑스 장교단에게 전부 다 본국으로 철수해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해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서 탈영을 해가지고 여기에 합류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주일 브류네를 모티프로 해가지고 나온 영화가 라스트 사무라이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물론 라스트 사무라이는 서남전쟁을 배경으로 한 거지만 거기에 주인공 톰 크루즈 역할을 맡았던 바로 그 미국인 대위 있죠, 그죠? 그 주인공은 사실은 누가 이제 모티프냐면은 이 주일 브류네가 모티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프랑스 장비단은 본국의 명령을 쌩까고 에노모토를 돕기 위해서 요것에 남기로 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진짜 한 줌밖에 안 되는 장교단이기 때문에 실제 전투에서 뭘 해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이제 군사 자문 이런 역할을 맡기 위해서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에노모토 함대가 향한 약속의 땅 홋카이도는 도대체 어떤 곳이냐라는 거죠. 홋카이도는 사실 일본 역사에 편입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일본 역사는 혼슈, 시코쿠, 규슈 여기를 중심으로 펼쳐졌고 그나마 고대사는 혼슈섬 서쪽이 중심이었어요. 오사카, 나라, 교토 여기가 이제 중심 권역이었고 오늘날 이제 일본의 수도인 도쿄는 거의 불모지였습니다. 고대 시대만 하더라도 이거 사실 도쿠가 이에야스가 다 개척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에도마코 시대 때로 가면은 혼슈섬까지는 확실하게 이제 일본이 편입을 하게 되고 홋카이도도 명목상 일본 땅이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좀 애매한 지역이었어요. 홋카이도를 제가 뭐 이제 약속의 땅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전혀 약속의 땅이라고 불릴 만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때 당시 홋카이도는 거의 대부분이 미개척지였고 여기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인 아이누족이 분포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실질적으로 장악한 지역이 어디냐면은 홋카이도 남쪽에 보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반도가 있죠. 그게 이제 오시마 반도인데 실질적인 지배는 거기가 이제 시리오 집이었다는 거죠. 나머지 그 위에 있는 그 커다란 땅은 사실상 이제 방치되어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오시마 반도에는 막부 시절부터 마스마이번이 들어서가지고 아이누하고 교육을 통해서 근근히 먹고 살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이제 이 오시마 반도 일대는 막부 측에서 굉장히 신경 써서 관리를 했던 지역이었는데 나머지 지역은 당연히 뭐 별 관리를 하지 않았던 지역이었겠죠. 그래서 거의 뭐 이제 불모지나 다름없는 것으로 낙원하고는 영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이제 에도 마쿠가 홋카이도 개척을 위해 가지고 동북 지역에는 여러 번들에게 관할 지역을 정해서 개간을 지시를 해요. 너네는 이쪽 개간하고 너네는 저쪽 개간하고 너네는 저쪽 해. 그렇게 할당량을 줬는데 근데 뭐 동북 지역에 있는 열반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도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 뭐하러 거기까지 건너가서 그걸 하겠어요. 더군다나 거기 무슨 뭐 사람 살기 좋은 진짜 낙원이면 모르겠는데 혹한의 추위가 몰아치는 눈도 어마어마하게 내리잖아요. 그죠? 그런 가혹한 환경의 땅을 선뜻 개척을 하려고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막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면서 개간을 미루고 있다가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조선 같은 경우도 함경도 그 육진 일대 개척하는데 고생 정말 많이 했거든요. 조선은 그래도 중앙 집권화된 관료제 국가다 보니까 어떤 방식을 썼냐면은 아예 차출을 해버립니다. 뭐 제비 뽑기를 시키던 아니면 범죄자를 뽑아서 보내버리던 그게 차출을 해가지고 밀어 올려가지고 진짜 우겨나다시피 해가지고 그 함경도 일대를 확실하게 영토를 편입시키는데 성공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봉건제 국가다 보니까 이렇게 할당량을 줬고 할당량을 주니까 뭐 하나 이게 그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안 하죠. 별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결국 홋카이도에서 일본인이 거주할 만한 곳은 오시마 반도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불모지에 아이누 원주민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죠. 자, 그래서 에노모토 함대가 갈 곳도 결국 홋카이도라고 말은 하지만 이 오시마 반도 쪽이 핵심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에도마쿠가 서구 열강과 개항을 하게 되면서 이 홋카이도에도 나름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되는데요. 뭐 때문이었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당시 막부가 개항하기로 약속한 개항장 중에서 바로 여기가 있었죠. 오시마 반도 동쪽에 위치한 하코다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개항을
하게 되면서 홋카이도에도 무려 개항장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여기에 왜 뜬금없이 개항장이 들어섰냐? 서구 열강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태평양 쪽에서 이제 건너올 때 제일 먼저 당도할 만한 곳이 사실은 홋카이도 쪽이라는 거죠. 근데 홋카이도 본섬 자체는 거의 뭐 이제 불모지고 결국 이제 오시마 반도 쪽이 일본이 직접적으로 관리한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하코다테를 개항할 것을 요구를 했던 거죠. 왜냐면 이제 여기서 전기선들이 좀 이제 쉬면서 석탄도 공급받고 그런 이제 중간 기항지 역할을 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석탄도 여기에 상당히 많이 저장이 돼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뜻밖의 하코다테가 순식간에 일본의 요충지로 발돋움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부는 하코다테 방어를 위해서 이곳에 요새를 신축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전통적인 일본 요새가 아닙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관광 명소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철저하게 서양식 축성 기법을 도입해가지고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형태의 요새를 건축을 하게 되었으니 이것을 이제 일본인들은 뭐라고 불렀냐면은 고려카쿠 오릉곽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5개의 릉이 있는 성곽이다. 5개의 이제 뾰족한 언덕이 있는 성곽이다라고 해가지고 고려카쿠라고 부르게 됐는데 이 고려카쿠는 서양에서 유행하는 성형 요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 별성자를 말해요. 서양 쪽에서는 이제 성형 요새, 별 모양 요새라고도 불렀고 이 요새를 제일 처음으로 고안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프랑스 루이 14세의 영원한 정복이자 공병 기사라는 칭호를 얻었던 보방이라는 인물이에요. 이게 서양 전쟁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사람 빼놓고 진짜 설명을 못하는 수준인데 이때 당시 서양 전쟁사는 이 보방이 이런 새로운 형태의 요새를 축조하면서 서양 권역에서는 보방의 요새라고도 불립니다. 이게 기관총과 참호, 벙커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거의 최강의 포대 요새로 평가를 받았어요. 사실 저게 기아, 탄도와 이런 것들의 결정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렇게 성형 모양으로 만든 것은 단순히 모양을 예쁘게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최대한 폭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기법이었다는 거죠. 즉 폭격이 직격으로 나오지 않게끔 면밀하게 탄두를 개설을 해가지고 기하학적으로 성벽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저것도 알고 보면 2중 3중으로 또 성벽이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모서리 부분이 깨져도 다시 바로 보강해가지고 새로운 모서리를 만들 수 있게끔. 그래서 저 형태의 성을 공격하려면은 공격 측이 이 성을 포위한 다음에 쉬지 않고 폭격을 가해가지고 성벽을 조금씩 깎아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이제 성을 함락시킬 수 있게끔 아주 철두철미하게 철저한 포격전에 대비하기 위한 요새가 바로 요 보방의 요새였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일본에도 도입이 되면서 고려카쿠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가 에도 막부가 신정부에게 항복을 하게 되자 신정부는 한눈에 이 하코다테의 중요성을 간파하게 되죠. 어쨌든 개항장은 일단 먼저 손에 넣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하코다테가 어차피 막부 직할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서둘러 접수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신정부 측은 공경 귀족 시마지단이 칸나루를 하코다테 지사로 파견을 해가지고 하코다테 항과 고려카쿠 요새를 관할하도록 합니다. 공경 귀족이 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이 아저씨는 바지 사장이고 실제로 이거 관리할 관료는 나중에 따로 파견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정신없고 상황이 급하니까 일단 당신이 가가지고 먼저 중심을 잡고 계시오. 그럼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체계적으로 관료들을 파견해서 지원을 해주겠소. 그랬던 모양이죠. 하지만 얼마 안 있어가지고 신정부가 동북 열번들하고 전쟁에 돌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코다테에 큰 지원을 해주기가 힘들어졌어요. 지금 여기가 중요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코다테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방치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868년 12월 무렵이 되면요. 에노모토는 하코다테 점령을 목표로 함대를 몰고 오시마 반도로 향하게 됩니다. 에노모토 함대는 일단 하코다테로 바로 쳐들어가진 않고 여기가 원체 좀 철옹성이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북쪽으로 돌아가지고 모리마치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로로 하코다테를 향해서 진군해 나가기 시작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시마 반도 동편에 하코다테 그리고 서편에 마스마이가 저렇게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에 신정부군은 하코다테에서 출격을 해가지고 이를 요격하려고 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무슨 뭐 어디
해잔병들 무더기가 왔나 보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막강한 전력이 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전략성 너무 큰 열세를 보였기 때문에 신정부군은 제대로 된 저항을 해보지 못하고 와르르 도망쳐오기 시작해요. 하코다테로. 자, 그리고 에노모토 부대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신정부군을 격퇴를 하고 하코다테로 진군을 지속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공경기적 칸나루. 어차피 자기는 바지사장이고 진짜 핵심 전력이 아직 안 왔잖아요. 신정부군이. 그러니 뭐 이런 철옹성이 있으면 뭐예요. 이거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데. 그래서 이거를 방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칸나루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죠. 서둘러 성을 비운 채 때마침 지나가던 독일 배를 빌려 타고 본토로 황급히 허둥지둥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에노모토 부대는 별다른 저항 없이 하코다테를 무혈로 점령하게 되었고 에도마쿠가 심혈을 기울여서 축조했던 최신식 요새 고려카쿠 역시 에노모토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하코다테를 점령한 에노모토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군을 출격시켜서 오시마 반도 서쪽에 위치한 마스마이번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마스마이번도 전력상 열세였기 때문에 여기는 그야말로 완전 이제 동떨어진 지역에서 자기들끼리 오선도서 하는 그런 구조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뭐 전란이라는 것을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았겠죠. 설마 뭐 전쟁이 여기서 나겠어?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왜 막부 전당 떨거지들이 몰려와가지고 공격을 해오니까 이게 좀 자기들도 막막한 겁니다. 대비 태세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마이번도 전력상 열세였기 때문에 특히 에노모토 함대 자체는 원체 막강했기 때문에 그 함대를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무모하게 항전하느니 차라리 성을 비우고 철수를 하자라는 길을 택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로써 에노모토는 오시마 반도를 장악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개항장이 하코다테를 손에 넣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에 석탄 저장고가 있다는 것도 중요한데 에노모토 함대가 최신식 함선이다 보니까 석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석탄 공급을 못 받으면은 끝장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그 석탄 공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석탄이 저장되어 있는 하코다테를 손에 넣음으로써 이제 에노모토는 여기를 거점으로 다시 새로 시작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마련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서구 열강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니까 서양의 최신 무기를 입수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신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막 보신전쟁 시즌2가 끝나서 동북 지역이 평정이 됐는데 이게 또 산 넘어 산이에요. 이번에는 또 홋카이도에서 에노모토 함대가 이렇게 거병을 하게 됨에 따라서 다시 또 골머리를 썩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에노모토는 이곳 홋카이도에서 자신만의 왕국을 만드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